전 소개해 주신 대로 약간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한 10년 가까이 하다가 약간 뒤늦게 독일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한 10년쯤 유학을 하고 학위를 받은 다음에는 베를린에 있는 그 한국 대사관에서 한 2년 반 정도 대사관 그 전문 연구관으로 일을 하다가 2010년에 귀국했습니다. 귀국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됐고요. 그동안 10년 동안 한 10년의 절반 정도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국회에서 국회의원 보좌진으로도 일했고 또 전문위원으로도 일했으며 정당에서 절반 정도 일했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연구를 하는 일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들과 달리 보통은 정치권이면 정치권에서 일을 한다든가 학교면 학교, 대학에서 일을 한다든가 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다양한 곳을 이렇게 직접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제가 LG에 다녔었는데 이렇게 직장을 오래 다니고 또 대사관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일을 했고 그리고 국회 정치권에서 일을 했고 학교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 한국 사회 문제를 접하면 단순히 그 어느 한편에서만 보는 것과는 달리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학계에 있는 사람만이 한국 사회 문제를 보는 것과 현실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 문제를 보는 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다양하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또 독일이라는 새로운 사회를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가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독일 사회 우리의 대안이라는 책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그 교육부터 시작해서 주거, 복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책을 썼고 그러면 독일처럼 조금 더 나은 사회, 이상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런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쓴 책이 독일 정치 우리의 대안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치가 바뀌어야만이 우리의 사회를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독일 사회와 독일의 정치가 우리가 하는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한다면 그럼 독일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상적인 독일 사회의 모습과 독일 정치를 가꿨을까를 고민하다가 쓴 책이 세 번째 책인 독일 연방제, 지방자치, 독일 연방제와 지방자치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오늘날과 같은 그 훌륭한 사회 모습과 이상적인 정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독일의 지방자치, 발전된 지방자치의 모습이 오늘날의 독일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세 권의 책을 쓰고 나서 그러면은 한국 사회에서 그러한 길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쓴 책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과 같은 사회나 독일과 같은 정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변화를 해야 되는 그 첫 걸음이 무엇인가에 고민을 하다가 포커스를 맞춘 게 곧 우리의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그러한 사회와 그러한 정치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이 선거제도 문제인 지금 이번에 선거제도가 망가져서 문제가 많죠. 그 연도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가장 최근에 저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만 지난 4월에 총선에서 그 선거제도가 또다시 왜곡됨으로써 아주 결과적으로 형편없는 결과를 산출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내일 국회에서 그 선거제도와 관련된 토론회를 할 예정이고 저도 참석해서 얘기를 할 계획인데 그와 관련된 문제는 제가 여기 와서도 몇 번 강의를 했었고 한데 뭐가 핵심적인 문제였는지는 기회가 되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러한 책을 쓰고 있고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 서명갑
이 선생님이 연락을 주셔서 여기 하게 됐고, 마침 또 오늘 주어진 제목이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뭘 바꿔야 되는지인데, 그 중에 딱 지적해 주신 게 이 정당법과 선거법을 어떻게 바꾸는 게 우리 사회가 바뀌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여러 군데에서 강연도 하고 또는 전문가들과 같이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많이 하는데,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하고 백날 토론하고 연구하는 것보다 바로 이렇게 여러분과 같은 분들과 이렇게 논의할 기회를 갖고,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이 단순히 여기 노원에서만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이 옆에 강북에서도 생겨나고 도봉에서 생겨나고 도처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모임이 생겨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한국 정치를 바꿀 수 있지, 맨날 이렇게 부담 줍는 식으로 매번 이렇게 이상적인 얘기만 해갖고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는가, 그게 오늘 저희가 강의할 내용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듣고 논의를 한다는 자체가 사실 놀라울 따름인데, 독일 사회에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정치권에 몰려오고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는지, 그런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하나씩 전체 2시간인데 1시간 한 15분, 20분씩 질의를 하나씩 들어가시면 제가 여러분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과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통 여러분과 논의를 제가 먼저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저쪽 주민센터를 잘못 찾아가서 약간 돌아오는 관계로 먼저 강의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 문제를, 방금 말씀드린 문제를 약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요. 정치개혁의 방향이 어때야 되는지를 중심으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관련된 얘기는 훨씬 더 많이 있지만, 이제 그리고 나서 끝으로 이 정당제도와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독일의 사례를 들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그것들이 여러분이 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 문제는 불공정과 양극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이 말려있지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그럼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이렇게 한번 더 되짚어서 질문을 하게 되면 반드시 부딪히게 되는 문제가 이 불공정한 문제와 이 빈부격차가 심한 이 양극화의 문제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한국 사회 문제를 가져와도 한두 번만 더 질문을 하고 그게 왜 생겼지, 왜 발생했지라고 하게 되면 바로 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택배 기사들이 다 힘들어서 쓰러져 죽고 있잖아요. 심지어 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택배 기사가 문제다라고 한국 사회 문제를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럼 그 문제를 던져보는 거죠. 그 택배 기사를 하시는 분에게, 아니 왜 쓰러져 죽어가면서까지 그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 사람이 대답을 뭐라고 할까요? 먹고 사는 게. 네, 이거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하는 거죠. 그 말은 어떤 겁니까? 한국 사회에 양극화가 심한 겁니다. 한쪽에서는 부가 너무 많아서 주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택배 기사에 내몰리는 사람은 자기가 이걸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으면 저런 문제가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까요? 독일 사회 같으면 그렇게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그 일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노동자가 안 하고 그냥 물러서는, 그럼 그 사람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실업을 당했거나 그 사회적으로 도저히 먹고 살 수 없을 때 주어지는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으로 해서 최소한의 생활비는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는 그게 안 돼 있으니까 뻔히 일을 하면은 잘못하면 죽을 거를 알면서도 가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정치권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그거를 막는다고 불이 나게 대책을 세우고 부산을 떨지만 그 나왔던 그 상황 그때만 잠깐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거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몇 년 전에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김현준 씨가 그 석탄 이거 걷어내다가 들어가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정치권에서 난리가 났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 그러고. 그리고 나서 기영민의 어머니가 국회에 와서 호소를 하고 호소를 해서 법을 만들고 막 했는데 그러면 더 이상 그렇지 않냐. 제2의 김용민이가 또 나오고 있고 또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처음과 같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치지 않고 있거든. 그게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는 그 어떤 문제든지 다시 질문을 하면 역시 불공정한 일이야 또는 이 양극화가 문제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독일은 공정한 사회인 거죠. 최소한 노동자가 자기 노동을 하다가 죽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교통사고와 같은 그런 도저히 통제 불가능한 사고에 죽는 거야 그건 세계 어디에서 일어나니까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엄연하게 자기가 일을 하는 그 현장에서 하여튼 시설의 비비라든가 잘못을 해서 사람이 죽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런 문제가 왜 일어나는 걸까요? 독일 사회에서는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죽어도 또다시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제2의 김용민이 나오고 있고 택배기사가 죽었는데도 또 제2의 택배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 맞는 정책이 바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때 뿐이어가지고 잊혀진 사건이 되고 맞아요. 제도 개선이 안 되니까는 다시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 제도를 개선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면은 그와 같은 사고를 막을 수가 있을까요? 교육이 입법을 해야죠. 어떻게 입법을 하면 될까요? 노동자들이 중심돼서 당사자들이 중심돼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맞고요. 다만 이 문제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김영민 씨가 죽는 그 사건 현장이나 택배 기사가 죽는 이 문제를 해소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제도를 바꿔야만 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가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법을 어떻게 만들면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것 같다. 노동법에서 그런 작업 안전이던가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들어져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좋게 만들고 조금 더 낮게 향상시켜서 만든다는 거는 다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기업의 분배 이런 차원으로 네, 핵심적으로 만약에 그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노동자 입장 네. 제가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인간의 목숨 값이 한국 사회는 너무 싼 겁니다. 독일 사회 같으면 사람이 죽었을 때 그걸 부담해야 되는 사회적 비용이 월등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경우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공장에서 사람이 일하다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죽은 사람의 목숨값이 불과
하청에 하청을 줘서 이렇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원래 원청은 저 책임을 지지 않고 나올라다 하고 그 다음 하청 없다가 몇백만 원, 많으면 몇천만 원 주고 땜빵 처리하고 끝납니다. 그 사람의 목숨값이 너무나 낮은 거예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선진사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사람이 죽게 되면은 수십억, 수백억을 원청에게 부담을 시킵니다. 그럼 그 원청에서 어떻게 할까요? 누가 일하다가 사람을 죽게 해 200억을 내가 내놔야 되는데 그 경영자가 마인드가 확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죠. 자기의 사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람이 죽으면 그 기업에게 200억 원을 물리는 겁니다. 그럼 어떤 기업 경영자가 그 위험한데 대충 해라고 하겠어요. 야, 일말의 사고가 나지 않게끔 완벽하게 사업장을 꾸미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서 일부러 자살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독일 사회는 어떻게 산업값을 그렇게 높게 책정을 하고 한국 사회는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값에 이렇게 헐값에 내몰리게 할까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법이 그렇게 제정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럼 국회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려고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그렇게 법을 내면 다른 국회의원들이 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쪽을 대변하는 분들이 그러면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켜서 우리 기업이 그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말립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막 실험하다가 회기가 지나면은 폐기되고 그냥 또 넘어가고 여전히 안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문제는 결국은 정치에 그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으로 들어간 사람이 기업의 입장만 대변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노동자의 입장, 노동자의 편에 서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더 다수가 들어가면 그런 법이 만들어지겠죠. 노동자가 현장에서 일하다 죽으면, 사고로 죽으면 그 기업은 책임을 100억, 200억씩 물린다라는 법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어떤 경영자가 자기의 현장을 허투루 가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은 이렇게 불편을 하겠죠. 야, 그럼 불안해서 어떻게 기업을 할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독일 사회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굴러가느냐면은 다 합리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가 사람이 죽으면 와서 조사를 하는 거죠. 이 문제가 노동자가 좋은 환경이었는데 자기가 과실을 범하거나 실수를 해서 죽은 건지 아니면은 이 작업 현장 자체에 어떠한 위험 요소를 안고 있었는데 그걸 경영자나 상부 경영층에서 방치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그러니까 경영자가 방치해서 일어났을 때는 일벌 100개를 해서 200억 원의 그 벌금을 매기는 거고 정상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 노동자가 과실을 한 거니까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하겠죠. 그러니까 기업 경영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한국 사회의 문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치를 바꿔야 되는데 정치가 바뀌지 않고 있는 문제, 그 정치가 바뀌지 않고 있는 데는 이 중앙 집권제와 이 승자 독식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정상적으로 국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국회의원 300명 중에 노동자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소위 말하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노동자의 대표라고 국회에 한두 명, 두세 명, 많아야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기업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얼마 전에 TV에서 보셨죠. 삼성의 당부가
부담시 왔다 하면서 드나들었다고 나오죠. 삼성만 그러겠습니까? 온갖 대기업 금융기관들은 수시로 그 의원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와 관련된 사항을 로비하고 이해관계를 관철합니다. 하지만 노동자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그런 로비스트조차 있을까요? 로비스트조차도 없을 뿐더러 노동자 이해관계를 대변해서 했다고 하는 정당은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한국 사회 문제는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읽어보시면 다 아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대기업의 갑질, 재벌개혁, 공정거래의 강화, 공동결정의 도입. 그러니까 노동자의 그런 부분은 끊임없이 무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차별 문제도 큰 문제고요. 부동산 불로소득 방지, 월세 강화 문제. 그러니까 비정규직 문제는 이런 겁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노동자가 소위 말하는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노동자가 2천만에서 2,600만 명쯤 됩니다. 그 가운데 한 절반 정도가 통계에 잡히기에 현재 비정규직으로 잡힙니다. 비정규직은 뭔지 아시죠? 그러면 정규직은 과도하게 많은 그 노동에 따른 그 소득을 올리고 있고 반대로 나머지 비정규직은 자기 노동에 비해서 과도하게 적은 양을 자기의 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결국 정규직의 과도하게 많은 수입은 결국은 비정규직의 적은 수입에서 뺏어온 셈인 거죠. 그러면 한국 사회가 다른 사회로, 이상적인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불균형적인 소득이 서로가 비슷하게 소득을 갖출 수 있도록, 이런 말을 조금 이렇게 유식한 말로 하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은 같은 월급을 받게끔 이 사회가 바뀌는 게 정상적인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의 노동자의 경쟁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냐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 수입을 비슷한 쪽으로 맞춰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나만 넘어갈 수 있을까로 경쟁이 맞춰지고 있고 사회는 그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근데 정규직의 자리는 늘상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정규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가려고 애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 불합리한 임금 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우리의 뭐가 바뀌어야 돼요? 네, 우리의 정치가 바뀌어야 이걸 바꿀 수 있습니다. 정치 말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방금 얘기한 거에서 약간 헷갈리셔할까봐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어떤 게 정규직, 어떤 게 왜 차별이 있냐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울산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죠. 한편에서는 정규직이 오른쪽 바퀴를 조립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서는 하청업체나 그 2차 합청업체가 똑같이 왼쪽 바퀴를 조립해서 넣고 하는데 똑같죠. 그러면 그 사람의 임금은 똑같아야 되는데 한쪽은 연봉이 1억이고 한쪽은 연봉이 5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계속 내려갑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급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바람직한 사회입니까? 당연히 정규직이 비정규직이 8시간 일할 때 정규직은 10시간 일하고 비정규직은 할 수 없는 일을 정규직은 더 잘하고 이래서 돈을 더 받는다 그러면 누구나가 받아들이고 수긍할 수가 있죠. 근데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어느 회사 출신이냐에 따라서 급여가 2배, 3배 차이 나는 건 공정한 사회가 아니겠죠.
절대로 공정한 사회가 아닐 것입니다. 그걸 바꾸기 위해서 정치가 바뀌어야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약간 전문적인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감을 해오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국회에 가서 똑같이 강연할 때 정치개혁과 관련된 강의할 때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들어보고 공감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 우리 정치가 바뀌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는 이 정당이 바뀌어야 돼요. 이 정당 체제가 바뀌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정치 체제, 정치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당이 바뀌어야 된다고 했을 때 정당은 도대체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당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민주당이면 민주당, 정의당이면 정의당 이 정당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요. 또 하나 바뀌어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 정당 시스템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정당이 몇 개나 있죠? 여러분은 당연히 뭐 10개, 20개, 30개 얘기하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정당은 2개뿐입니다. 여러분도 다 알죠? 물론 뭐 소수 의원 한 명 가진 의원이 없지만 그런 정당이 있긴 하지만 정상적인 정당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정당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당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게 중요한 핵심이죠. 그러면 정당 자체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주당이 민주당, 정의당이 정의당, 이 당을 바꾸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 당원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별도의 시간을 내서 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당원들의 숫자가 확대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저 당들이 얘기하는 당원 수가 뭐 100만 명이니 200만 명이지 하지만 그거는 전부 허수일 뿐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모여서 논의를 하고 토론하는 당원은 몇만 명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전부 허상인 거죠. 허수일 뿐인 거죠. 그러면 정당 자체를 바꾸려면 당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당원이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당원이 늘어날까요? 바로 당원의 권한을 확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당원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죠? 권한을 갖고 있기 전에 당원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무엇일까요? 당원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요한 권한은 어떤 걸까요? 당내 투표. 당비를 내는 당비를 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정당들의 지도부인 겁니다. 돈만 내라 이거죠. 그리고 당내 투표, 뭐를 위한 당내 투표죠? 선출 지휘를 위한. 네, 정답입니다. 자기의 대표를 당원들의 손으로 뽑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여기 정당에 가입하신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대표를 여러분의 손으로 뽑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모든 절반만 뽑아, 절반. 나머지 절반 저희니까 저기 뭐죠? 여러분도 다. 우리나라 정당은 전부 다 당원들이 자신의 대표를, 그러니까 공직선거에 나가 후보를 뽑는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당원들의 손으로 뽑지 않습니다. 공천권이 딴 데가 있습니다. 근데 독일 정당은 확실하게 공천권이 당원들의 손에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하늘과 땅입니다. 우리는 공천 받는 게 대부분 정당 지도부에서 공천을 받으니까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씁니까? 당 대표나
당 지도부에게 잘 보이려고 얼쩡거리면서 항상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당원들한테도 뭐라 그래요? 아니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독일 같은 경우는 공천하는 데 있어서 당 지도부는 아무런 역할이 없습니다. 역할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해당 지역의 당원들의 비밀 투표로 그 대표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항상 어디에 와서 얼굴을 내밀고 인사를 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성을 보여요? 바로 당원들 앞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앞에 와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하고 제가 이렇게 능력이 있음을 보이려고 하고 애를 쓰는 거죠. 왜냐하면 당 대표는 나를 의원을 만들어주지 못하거든요. 나를 의원을 만들어준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들은 끊임없이 당원들에게 와서 하향 밑으로 와서 어필을 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당 대표에게 가서는 어떻게 해요? 가서는 큰 소리를 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당 대표가 하는 대로 가면은 뭐 잘못 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당 대표에게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지금 우리 국회의원 중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번 공천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당 대표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그러니 당원의 뜻이나 이거는 반대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앙당이 쓸데없이 끌 필요가 없습니다. 중앙당이 축소가 되고요. 시도당 중심으로 이 시도당이 크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도당에서 이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는 이제 선거제도와 좀 관련된 건데.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정당 자체가 아니라 정당 제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정당 제도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양당제인 경우에는 정치 발전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양당제인 경우에서는 A당과 B당이 있을 때 A당, B당 두 당밖에 없을 때는 A당이 어떤 걸 하겠다고 하면 B당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법은 뭘까요? 네. A당이 하는 거는 그게 좋든 나쁘든 싫든 어쩌든 무조건 아니라고 해야만이 B당이 존재할 수 있는 그 존재 기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치 발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정치가 다 안 되고 있는 데가 어디죠? 대한민국. 대한민국과 또 더불어서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요즘 세계적으로 시끄러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도 대표적인 양당제 국가입니다. 네, 양당제는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당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당제로 가면 연동표를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정당 체제가 바뀌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한 거고요. 다음에는 정치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도 크게 두 가지를 바꿔야 돼요. 하나는 대통령제를 의회 중심제로 바꿔야 됩니다. 이건 이제 제가 어디 가서 강연을 하거나 발표를 할 때 항상 좀 조심스러운데 왜냐하면 대통령제를 바꾸자고 하면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도 싫어하고 근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여론조사 결과가 안 좋으니까 전문가들도 이 얘기하면 약간 꼬리를 내리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 의회 중심제로 다른 말로 하면 의원 내각제란 말인데 이건 내각제로 바꿔야 됩니다. 그거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의원 내각제를 하는 거는 차라리 대통령제를 하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지금 같은 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제가 돼서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국회의원들이 다양하게 국회에 들어갔다는 가정하에 의회 중심제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통령제가 우리가 흔히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할 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절반 맞는 건 뭐냐면 대통령이 되면 일단 어마어마한 인사권을 갖습니다. 거의 뭐 한 5천 명에 달하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고 그래요. 물론 뭐 사인만 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런 점에서 어마어마한 그 권력이 있는 거죠. 또 500조가 넘는 예산을 결국은 대통령이 사인을 해서 쓰기 때문에 이 돈을 쓴다는 점에서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1년에 500조씩 그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이 확실한데, 근데 나머지 제가 절반은 틀렸다고 하는 거는 왜 그럴까요? 혹시 왜 그런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대통령제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 답을 가기 위해서 다른 질문을 합니다. 한국 사회에 지금 문제가 많죠. 그 문제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그 문제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회에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다당제 쪽으로 가자고 하셨는데 이게 뭐 정답은 아닌데요. 말씀하실 때 대통령제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양당이 있을 때 대통령을 낸 당이 집권당이 되어서 그쪽으로만 흘러가니까 지금 같은 체제에서는 대통령제가 의원 내각제보다 좀 아니 뭐지 갑자기 예, 지금 설명하는 게 뭔지를 알 것 같고요. 그거를 제가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문제가 많은 이 문제가 많은 거를 바꾸려면은 뭐를 바꿔야지 그 문제를 개선하거나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람 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 네. 사람 같은 의원이. 네, 그것도 맞죠. 근데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죠.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바꾸려면은 구체적으로 뭘 바꿔야지 그 문제를 개선할 수가 있지요? 제도. 네, 맞습니다. 제도를 바꿔야만이 그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 제도를 바꾸려면 뭘 바꿔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법을 바꿔야 제도를 바꿀 수 있고 제도를 바꿔야 문제가 법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지 법을 바꿀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을 잘 뽑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지.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선거법을 국회의원의 과반을 확보해야 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법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5,000명을 임명하고 500조가 넘는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정작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바꾸거나 법을 바꾸는 데는 젬병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통령제의 치명적인 약점인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정치 활동에, 우리 정치인들의 정당의 정치 활동의 거의 90% 이상은 차기 대통령을 누구를 뽑을까, 어떻게 거기에 줄을 설까, 그거 하면서 5년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바뀌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 한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된 다음에 되는 게 거의 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촛불혁명을 통해서 할 수가 없어요. 문재인 정부가 나왔는데 문재인 정부가 우리 사회에 바꾸는 게 아주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해보죠.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내놓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1만 원인가요? 5만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여전히 지금 8,670원인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돼서 하는 일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대통령제를, 그러니까 대통령은 절반만 제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의회 중심제로 바뀌면은 의원의 과반을 확보한 쪽에서 권력을 갖게 됩니다. 지금 대통령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권력을 갖잖아요. 근데 그 사람 개인에게는 좋은 일이나 우리 한국 사회에는 큰 기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과반을 확보하는 쪽에 권력을 주면 그 권력은 법을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법을 제정하면은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우회 중심제를 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다당제가 되면 한 정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당 혼자서는 정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획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소수당들과 같이 연립정부, 연정을 통해서 권력을 갖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청년당이라는 소수당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청년당은 절대로 권력의 과반을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갖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연정을 통해서 집권을 하게 되면은 청년당이 학수 고대하고 있던 정책이나 어떤 아젠다를 들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야, 너희가 우리랑 연정을 해서 정권을 잡고 싶으면 우리 청년당이 소원하는, 우리 청년당이 희망하는 이러이러한 정책은 반드시 입법을 해줘야만이 너희하고 같이 권력을 찾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사례가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에는 없는데 독일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녹색당은 10% 미만의 득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의원 수의 대개 6%, 7%, 8% 이 정도 득표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는 녹색당의 주제, 녹색당의 아젠다를 절대로 집권해서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인당하고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되니까 녹색당의 아젠다가 구체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겁니다. 녹색당의 예를 들어 구체적인 아젠다는 원전 폐기를 녹색당이니까 당연히 제일 최우선으로 했거든요. 실제로 슈레더하고 녹색 정로 연정을 하면서 그 정부에서 그 원전 폐기가 공식 정책으로 채택이 되고 실제로 입법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이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회 중심제가 되면은 대통령 혼자 갖고 있던 5천 명의 임명권이 전부 이렇게 분산됩니다. 각 그 장관들에게 분산이 되고 그리고 소수 정당에게도 그 권한이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연정으로 들어오면은 그 연정으로 들어온 정당에게도 장관직을 이렇게 몇 절씩 나눠주거든요. 그럼 그 소수 정당에서 나온 그 장관이 그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권한이 분산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치 시스템이 크게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연방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민 여러분에게 이 얘기하면 약간 꺼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함부로 말하기가 그런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성숙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연방제 하면은 누가 주장해서 싫어하죠? 여러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일성. 고려 연방제니 해가지고 하면은 저 빨갱이 한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크게 착각해서 안 될 게 뭐냐면 미국도 연방제 국가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미국도 연방제 국가입니다. 독일도 연방제 국가이고 스위스도 연방제 국가이고 그러니까 연방제 국가가 절대로 빨갱이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시간이 많으면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거는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연방제가 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지방 분권이 지금과 비교해서 말도 안 되게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노원구청이라 그러면 노원구청의 자율적인 권한이 지금과는 상상도 없을 정도로 크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서울시가 견제를 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 기획재정부가 이 노원시 예산까지 다 이렇게 정해주고 시킨 대로 하라고 있는데 만약에 연방제가 되면은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모든 권한들이 전부 밑으로 내려옵니다. 하방으로 내려옵니다. 가장 최소 단위에서부터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고 다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지금보다 제가 볼 때는 100배쯤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시도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바뀌기 위해서는 가야 되는 방향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당이 바뀌어야 되고 정치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데 정당이 바뀌는 거는 정당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천권을 온전히 당원에게 줘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정당 제도가
지금 같은 두 개의 당만 있는 게 아니라 다당이 활동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대통령제를 그만하고 의회 중심제로 바뀌어야 되고, 또 하나는 여당제라고 하는 아주 혁신적으로 지방정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우리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어디 가서 공식적으로 강연을 하다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한국 사회가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되돌아보면 조선 시대의 어떤 관과 민의 그런 관계에서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은 너무나 높고 멀리 있는 존재고 민은 너무나 가치가 없고 힘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가 민주시민사회가 됐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모든 제도나 이런 관행이나 이런 걸 보면 아니 민초가 주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분이 어디 뭐 이 사회 주인이 되본 적이 내가 주인이라고 느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언제 어디선가 눈치 안 보면 나이고 온통 거기에 쌓여 있는 거죠. 불과 우리 한 사회가 100년 전만 해도 100년 전이면 일제시대군요. 120년 전만 해도 조선시대였거든요. 그 조선시대의 어떤 그 봉건적인 사회문화 이게 여전히 계속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조금 딱딱한 얘기에서 벗어나서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당이 바뀌려면 당원이 늘어나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왜 당원이 늘지 않냐 이거죠. 왜 정부인들이 정당에 오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인터뷰도 많이 했고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 제가 고민하다가 정리한 게 이 표인데요. 여러분 이 표를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선출직으로 뽑는 게 대통령을 뽑죠. 국회의원 300명 뽑죠. 광역단체장 17명 뽑죠. 여기 나머지 17명 뭘까요? 교육감? 네, 교육감입니다. 그리고 광역원이 824명, 기초단체장이 226명, 기초의원이 2920명, 다 합치면 4,311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 이 국민의 손으로, 유권자의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정치인의 숫자가 4,300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젊은이들도 정치권으로 와서 정당 활동하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정당에 딱 왔어요. 그럼 내가 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개나 될까? 대통령 포함해도 4,300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젊은이는 수십만 명이 있잖아요. 수십만 명이 안 돼. 4,300명의 자리밖에 없으면서 그 일을 하라고 해요. 어떤 젊은이가 거기 와서 활동을 하려고 할까요? 네, 거기에 비하면 독일을 보겠습니다. 독일은 대통령은 간접적으로 뽑으니까 없고요. 국회의원이 600명 정도입니다. 광역단체장은 광역시도의원이 뽑기 때문에 간접성으로 뽑기는 없습니다. 대신 광역의원이 우리의 2배이죠. 우리는 광역이 800명인데 여기는 1,700명, 2배가 넘습니다. 먼저 독일과 한국의 인구 차이를 말씀드리면 한국이 한 5천만 명이고요. 독일은 최소한 적폐율하면 2배는 되니까 1억이어야 되잖아요. 독일은 8,200만입니다. 그러니까 2배가 안 돼요. 2배가 안 되지만 광역의원은 2배 훨씬 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초단체장이 226명인데 401군데가 있습니다. 기초의원이 우리 2,900명인데 여기는 제가 숫자를 다 체크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확산한 결과 24,000명의 기초의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독일은 연방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군 구청에서 그 하위 행정단위가 끝나는데 독일에서는 시군 구청 밑에 한 단계 더 내려간 단계가 기초단위로 존재합니다. 그걸 흔히 우리가 개마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식으로 하면은 읍이나 면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읍장이나 면장도 직접 주민이 선출을 합니다. 그 점이 차이겠죠. 그 자리가 약 10,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읍면에 해당하는 11,000개에 해당하는 그곳에 대마인대 의원을 뽑습니다.
그 의원 숫자가 많은 데는 한 의회당 90명에서 작은 데는 최소가 2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대략 평균하면 약 30만 명 정도를 뽑거든요. 그래서 다 합치면 33만 7,500명 가까이가 국민의 손에 의해서 직접 뽑는 선출직으로 진출한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정권으로 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나는 정치권에 가서 활동을 해도 할 일이 무수히 많겠다라고 해서 많이 오는 거죠. 다만 이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면 이 대마인대 의원은 얘들은 대마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기초의원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에게는 월급을 따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50만 원이나 7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주고 그리고 회의하고 회의성으로 회의할 때마다 5만 원 그리고 교통비 한 달에 한 7만 원 이 정도만 줍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 기초 단위나 이 대마인대 단위는 그렇게 많은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상근을 해서 출근을 매일같이 해서 할 만큼 많은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활동하는 거 생각해보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마인대 예를 들어 무슨 동에 무슨 중요한 의사결정할 게 있다. 그러면은 그 동장이 소집을 하는 겁니다. 몇 월 몇일 몇 시에 우리의 중요 사항을 결정을 해요. 그럼 그날만 딱 출근해가지고 듣고 동장의 브리핑을 듣고 질문하고 의견 내고 해서 조정해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면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 중에 엑스트라로 시험에서 오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대학생들도 할 수 있어요. 대학생들도 공부하다가 그날에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정치 참여가 활발하고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장점이 뭐냐? 여기서부터 젊은이들이 정치인으로서 훈련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 친구들이 나중에 이렇게 이 상급 단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광역 시도의원이나 국회의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유능하고 똑똑하고 또 자기 관리가 너무나 완벽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공공의 앞에서 뭔가 공공의 일을 해야 될 때는 자기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대마인대 의원 어렸을 때부터 배우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자기가 예를 들면 회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이 대마인대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 안건이 무슨 건설 관련 일입니다. 근데 자기가 대마인대 의원인데 건설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미리 사전에 신고를 하고 그런 사람은 그 회의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겹칠 때는 애초에 참석을 안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런 게 다 무시되다가 갑자기 국회의원으로 들어오니까 최근에 어떤 국회의원은 자기 건설사로 1,000억대 일감을 멈췄다. 그런 일이 당사자도 덤덤하고 국민들도 뭔가 만약에 독일 같으면 여기서부터 이게 걸러지고 호전이 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건설 교통에 그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서 간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간사를 이게 그러려고 들어간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맞아요. 그러려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사업도 있고 모든 노예다 미움받좀 했어. 그러니까 그 정치에 있어서 그 비효율성이 한국은 거의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어떤 그런 빌미가 되는 그런 일이 거의 생겨나지 않죠. 우리는 그 사소한 문제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제껴지고 그 사소한 문제만 갖고 그게 사실은 기여도 별 문제가 없고 아니어도 별 문제가 없는데 마치 무슨 조선시대에 무슨 그 당파 논쟁 하듯이 뭐가 옳으냐 그것만 다 정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들은 그 훈련이 너무나 잘 돼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아쉽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기초단체장이니까 시군 구청장이 226명이잖아요. 여기는 400부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여기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군구청장이 주로 어떤 일을 많이 하냐면 이제 예산 집행을 하는데 다 극단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말썽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오히려 선출된 자리라 그래가지고 더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 시골의 수많은 군수들이 전부 다 DD에 연루돼가지고 그 지방선거하고 나면 다 저 한판 가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건데 독일에서는 이 401명의 의회에 해당되는 시군구청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우리는 대부분의 이 시군구의 결정을 이 단체장이 혼자서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기초의원에 의해서 대표가 선출돼서 이 단체장 혼자 결정하지 않고 주요한 의사결정은 항상 공동으로 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정이나 비나 이게 확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항상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초단체장은 한 정당이든 개인이든 한 사람이지만 이 기초의원 이 사람들은 수많은 정당이나 단체의 대표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의견이 항상 기초단체의 주요 의사에 그러니까 이게 노원구청에 있으면 노원구청의 주요한 결정을 노원구청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노원구 의원들이 거기에 공동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노원구 의회는 이게 또 입법부처럼 처리해가지고 나중에 감사만 합니다. 끝난 다음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자, 다음에 정당의 요구나 과제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고 한 거니까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러니까 독일의 정당 민주주의를 소개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독일의 정당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게 가장 이상적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정당을 설립하는 게 자유롭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정당을 만들려면 광역 시도당이 5개가 있어야 되고요. 시도당별로 당원이 1000명 이상이 돼야만이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설립 신고가 됩니다. 근데 독일에서는 예를 들어서 나인 이대당, 그러니까 No Idea란 당을 만들었어요. 근데 당원이 61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선관위에다가 우리 당은 61명이고 이러이러한 그 공약으로 냈는데 선관위가 왜 너희는 정당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니까 그냥 정당이 된 거예요. 저런 식으로 정당이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조그만 정당을 만들어서 이런 지방의회 선거에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거대 정당들의 횡포인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노원 시민정치연대면 이 연대가 그대로 지방선거에 그대로 대표자를 내세워서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득표한 수만큼 비례로 의원수를 받아서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하게 해야죠. 언제 1000명을 그걸 5개 5000명을 만들어서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국가에 대한 지원인 건데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국가에서 이렇게 시민들의 정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이런저런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당 보조금을 주는데 보통은 그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곱하기 0.70 그러니까 70센트를 주는데 그 정당이 400만 표 미만을 받은 소수 정당인 경우에는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줍니다. 0.85유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당 보조금도 거대 정당이 50%를 가져가고 나머지를 또 똑같이 해서 나눠가는 그러니까 강하면 강할수록 크면 클수록 유리한 건데 독일은 반대되는 거죠. 오히려 소수 정당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한 증거입니다. 3인당의 조직도를 말씀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3인당이 만약에 이게 한국에 있다면 한국에 해당되는 게 바로 여러분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그 현장, 지역에 해당하는 그런
오르트 페어라인이라고 하는데 그 현장 조직이라는 그런 뜻인데 현장 조직이 12,200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정당 사무실이 몇 개 있죠? 전국에 그것도 약간 불법적으로 존재한 그 국회의원 사무실, 그건 지역구원만 있습니다. 지금 지역구원이 251명이니까 우리나라는 그 정당 사무실이 251개 있습니다. 근데 독일은 몇 개 있어요? 100배가 더 많습니다. 12,500개가 이렇게 현재 단위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위에서 모여서 여러 회의를 하는 겁니다. 회의를 하고 뭔가 이렇게 논의를 하다 보면은 이 가운데 똑똑하고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그 사람을 야, 너가 우리의 대표가 돼서 이 위에 올라가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350개에 해당되는 그 인터배치록에 가서 우리를 대표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모인 사람도 똑같이 거기 모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할 거예요. 야, 너가 우리를 대표해서 이 우리의 광역시도당에 해당되는 란스페어반트에 가서 얘기를 하라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저 바닥에서부터 계속해서 차고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능하고 똑똑하고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대인 친화적인 그런 사람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어디 이상하거나 약간 사이코거나 이상한 사람이 이런 데 올라갈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누가 자기 대표로 내세우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마지막 이 상층부에 모인 이 정당의 대표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을 총리로 하거나 국회의원을 하거나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실제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마이크만 딱 갖다 대면은 그 사람들이 기자가 마이크를 뺐을 때까지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10대 후반부터 20대부터 여기 들어가서 활동을 해서 20년, 30년 활동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30년 동안 이거를 펼치기 위해서 이러한 뜻을 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준비를 하는데 마이크 5분 조각은 계속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기자가 시간이 없어서 빼 그럼 다음에 빼. 우리나라 정치는 어떻습니까? 국회의원 가면 국회의원들 각 보좌관 이렇게 써준 것도 보다가 이게 띄어쓰기를 잘못하고 이상한 게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 정치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정당 이거는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데 정당에는 이렇게 지역 조직이 하나의 축이면 또 하나의 축은 어떤 게 있냐면 실무 협의체나 전문가 협회가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소스라고 하면은 이게 3인당의 젊은이 단체거든요. 젊은이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또 하나는 그 젊은이들만의 모임을 활동하십니다. 젊은이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위원회도 있고요. 여기 그 노동자위원회도 있고요. 여기 60+, 우리 식으로 하면 뭐 시니어위원회도 있고요. 여기 또 교육위원회도 있고요. 그러니까 법조위원회도 있고요. 여기 자영업자위원회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일부러 다 갖고 와서 소개해드리면 뭐냐면 정당 조직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역 조직만 써내기 안 되는 겁니다. 지역은 그 해당되는 지역은 보이지만 지역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당 범위, 전문 분야별로도 사람을 모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인당에 딱 들어왔다. 그 사람의 지역은 어디다. 그러면 그 사람 해당 그 지역에 배속이 되겠죠. 그 배속이 된다 동시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슨 경제 전문가다. 그러면은 당신은 우리 당에 경제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활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경제위원회를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그 당의 경제 전문가들 쫙 모여서 뭐 회의를 하고 할 거예요. 지금 현 경제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중요하고 그러면 그 당에서 그 정리를 해서 입장을 내면 그게 공식 루트를 통해서 정책위원회라든가 이런 당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이 되기도 하고 항상 의견을 내는 거잖아요. 아니 이런 게 끊임없이 올라와야 정당이 활성화되고 활동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국회에서 와서 하는데 우리는 다들 말로는 이런 조직을 지역에도 있고 다 해놨습니다. 근데 작동하지를 않아요. 왜냐? 저런데 가서 활동을 해봐야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줍니다. 오로지
당 대표가 누군가 하고 거기 가서 어떻게 눈도장을 찍든가 아니면 어떻게 TV에 나올 수 없을까 해서 자꾸 TV에서 얼굴 비춰서 그 전문가처럼 보이게끔 이렇게 행동을 해야만이 다음 공천 때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상관없이 해당 지역과 해당 전문위원회에 가서 활동을 하면 당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은 경제 전문가야. 그러면 경제 문제가 필요한 부분에는 저 사람을 추천해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이 살아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강령 변화는 나중에 시간이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신입 당원 세미나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3인당에 신입 당원이 되면 세미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고 놀랐던 게 뭐냐면 형식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세미나 시간이 7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0시에 모여서 5시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제는 3인당의 역사, 구조, 운영에 대해서 하고요. 그리고 3인당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당원이 3인당에서 또 3인당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원들은 그 당에서 무슨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같은 걸 받은 적이 있나요? 우리 당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분 하려고 뭘 해야 돼? 근데 여기는 그거를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또 한 가지가 신입당원을 20명 이내로 한다는 얘기는 딱 여기 수준인데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20명을 제대로 파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20명이 7시간 동안 서로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뭘 잘 알고 있고 뭘 잘하고 뭐가 뛰어나고 하는 거를 서로가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지 그 위원회도 배정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꼭 여러분이 이런 정당하게 들어갈 수가 있었어야 할 텐데 깜짝 놀랐습니다. 기민당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조직은 11,500개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협의체가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죠. 강령 변화는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강령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기민당이 멘텐 총리가 그만하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고 새로운 강령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민당이나 3인당이나 한 이렇게 5년이나 10년 토울로 시대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회가 흐름이 달라지죠. 그러면 그 당의 입장을 새롭게 정립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한국의 정당과 너무 대비가 돼서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뭐냐면 저희들은 당면을 개정하는데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잡습니다. 사무총장이 하는 일인데 이번에 당면 개정을 하기 위해서 1년간 스케줄을 좀 내는데 주로 어떤 식이냐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당면 개정을 내년 연말에 전당대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내년 연말까지 강령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 단위별로 강령에 대한 논의를 해주세요라고 하고 사무총장이 직접 그중에 그 전국이 이렇게 쓰면 전국에 한 20개의 포스트를 정하고 직접 그 사무총장이 그 자리에 가서 그 해당되는 지역의 강령 논의사항을 듣습니다. 그래야지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전국을 투어합니다. 전국을 도는 거예요. 실제로. 기민당, 3인당은 마찬가지고 1년에 걸쳐서 그렇게 그래서 전체 당원들의 의견을 수정을 해서 강령의 초안을 작성하고 그 완성된 초안을 다시 한번 쫙 밑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당원들이 확인을 하겠죠. 우리 지역에서 요청하고 주장했던 게 반영이 됐나 안 됐나, 안 됐으면 왜 안 됐나, 어떤 이유로 이게 조정이 됐나를 다 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돼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전당대회에 확정을 하죠. 근데 여러분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국민의힘으로 바뀌고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강령 나왔다고 얘기 들었잖아요. 그 강령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기 국민의힘 혹시 당원이 계신가요? 근처에라도 그 정보라고 왔었나요? 몇 사람이 모여서 좋은 말 갖다가 놓고 쭉 써가지고 강령이라고 딱 이렇게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 어떤 당원이 거기에서 관심을 갖고 그게 우리 당의 자부심이 되고 할 수 전혀 이게 유리되어 있는 거죠. 그거는 그냥 그쪽에서 하는 일이고 형식적인 일이고 우리하고는 아무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죠.
사실 이런 얘기는 여러뿐만 아니라 각 정당의 지도에 가서 꼭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김이나 대표 뽑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얘기라, 여기서 생각해. 이 가운데 있는 여성이 김인당의 네이티엘 후임 대표로 뽑혔습니다. 재작년 연말에. 근데 올해 그 트리니안 주에서 주 연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스캔들이 벌어졌는데, 김인당이 굉장히 망신스러운 일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대표직에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독일의 정당의 대표는 한 번 하면 최소 10년, 길면 20년도 합니다. 제가 이게 얘기가 나온 게 하나님 말씀드리신 거는 바로 그런데, 우리는 이 평등주의가 잘못 작동을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국회가 그건데, 원내대표를 1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원내대표라고, 야, 너만 원내대표냐, 나도 한번 해보. 그 다음에는 또 얘가 하고. 독일은 원내대표를 어떻게 정하냐면, 한번 원내대표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잘하고 문제가 없으면 회기가 바뀌어도 다음번에 또 합니다. 당대표도 마찬가지예요. 2년마다 한 번씩 당대표를 바꾸면 우리는 매번 한번 너 했으니까 나도 한 번 이렇게 다 돌잖아요. 저기는 당대표도 마찬가지로 원내대표보다 더 길게 한다. 빌리 브란트, 헬무트 콜 24년간 그 김인당 대표를. 그 사람이 잘하면 계속 해야죠. 우리는 국회의장을 2년마다 교체시킵니다. 야, 너만 의장이야. 나도 한번 의장 소리. 이 바꾼 거거든요. 근데 독일에서는 국회의장을, 예를 들어서 3인당의 국회의장이 그러잖아요. 일당이 돼서. 다음 선거에서 또 일당이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이 또 합니다. 다음 선거에서 또 돼서 또 합니다. 그 사람이 의장으로서 최적합해서 뽑힌 거고,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데, 바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거 단지 정치 쪽에서만 이 얘기를 드렸는데, 정치뿐만 아니라 저는 모든 분야가 우리 사회도 저렇게 바뀌어야 돼. 이제 이러면 바로 불만이 나올 텐데, 평등해야 되는데 왜 쟤만 하고 나는 못하냐. 근데 그거는 가장 최적의 사람을, 예를 들어서 노원 시민정치연대 회장님을 선현장 선생님이 하고 계신데, 잘하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고 가장 훌륭해서 뽑았을 거 아닙니까? 1년에 한 번씩은 너 나와, 나도 한번 해야지. 이게 별로 생산적이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5년마다 한 번씩 뽑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할만하면 내려가니까. 어마어마한 이 국력의 낭비가 사실은 계속 추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책이 순식간에 해갖고 막 1년 만에 뚜다닥 다 정당에 다들, 독일의 총리들은 제가 여기 안 가져왔는데 대체로 서너 번 이렇게 합니다. 아데나우부터 해서 우리 대통령 수보다 독일의 총리 수가 훨씬 더 적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딱 맡아서 잘하고 있고 문제가 없으면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힘이 생깁니다. 관료들이 레임덕 때문에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되고 1년, 2년 지나면 바짝 섰다가 3년 되면 야, 지난다 이제 조용히 바짝, 관료들이 납작 엎드려서 꼼짝을 안 합니다. 4년 되면 인질이라 그래도 꼼짝도 안 하고 어차피 끝났는데 뭐 이런 거 알거든요. 근데 의원 내각제에서는 선거 당일까지 저 사람이 계속 총리를 할지 장관을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관료들이 해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거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얘기는 훨씬 독일의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그전에 독일 통일 30주년이야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강연을 했는데, 그걸 하면서 이 독일이 통일하는 데 힘을 얻게 되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바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포인트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겐시어 외무장관이나 햄스코 총리가 14년,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했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거고 그 힘이 그 통일 우리처럼 이렇게 계속 4년, 5년 다 해서 잘려버렸으면 그 영속성이 있는 거죠. 우리는 또 최대 약점이 뭐냐면 같은 정당에서 정권을 창출하더라도 또다시 대통령을 내더라도 전임 대통령의 모든 거를 이렇게 부정을 하거나 삭제를 해요. 가장 대표적인 뭡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DJ의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특검해가지고 그거 다 까발려가지고 흉했거든요. 같은 당에서 정권을 유지했는데도 부정을 해요. 박근혜가 이명박 있고 굳거든요. 이게 보이지 않게 어마어마한 낭비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SH 임대주택 조명 그냥 가면 되지. 그거 이름 계속 바꿉니다. 하다못해 여기 간판의 값이라도 바뀌겠죠. 정당 이름은 우리는 너무 많이 바뀌어서 정당 이름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독일은 해방 이후에 된 기민사민, 자민, 녹색당이 지금까지 그대로인데 우리는 그 사이에 최소한 한 개 당이 20번 이상 이름이 바뀌어가지고요. 그거 정확하게 깨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당이 바뀌는데 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기민당 대표가 되면요. 원래는 지난 4월에 전당대회에서 뽑으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12월로 연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올라가 보니까 12월 4일로 연기된 이 기민당의 전당대회가 코로나 때문에 또다시 연기합니다. 지금 독일은 훨씬 더 확진자 수가 많거든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정 안 되면 이제 아마 디지털로 하든가 아니면 우편 투표로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또 연기가 돼요. 이 김당 투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 대표가 되는 사람이 내년에 독일에 총선이 있거든요. 결국 독일의 최고 권력을 갖게 된 사람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나중에 기회가 됩니다. 정당의 스펙트럼은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게 양당제는 서로 문제고요. 다당제가 돼야 협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선거제도는 제가 그동안 많이 설명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생략하고 넘어가고 아까 이거 지역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당원들의 비밀 투표를 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이게 바뀌어야 바뀝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선거구 했던 비용. 제가 이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제가 여기는 관료들이 많아요. 왜냐면 공무원 많이 늘리고 우리나라는 관료제 사회다. 그래서 어느 정권이 들어가서 해도 관료에 늘어난다 이렇게 했는데 관료 시스템이 굉장히 어떤 시스템이 있나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연방 장관이 관료를 지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방 부처가 있겠죠. 연방 장관이 관료를 지휘하는데 그 연방 장관들은 최소한 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20년 이상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광역시도 주의회 의원을 거치고 연방의회 의원을 거쳤든지 아니면 바로 연방으로 왔든지 절대로 우리처럼 초선 재선 의원에게 연방 의원을 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20년 넘게 예를 들어 복지부면 그 복지 관련된 일을 해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복지부 장관으로 딱 들어오면 복지부 공무원들을 한눈에 제어하고 통제하고 관리를 합니다. 철저하게 그 정당의 정책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장관 밑에 차관 있지 않습니까? 차관은 이렇게 두 가지 차관이 있는데 한 가지 차관은 그 공무원 사회에서 승진한 차관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승진한 차관은 공무원 한 사람은 장관이 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 제일 높은 데가 공무원 차관에서 멈추는 거고요. 그리고 의회 의원 중에도 차관을 많이 줍니다. 이게 의회 중심제가 되면 장관이 의회에 출석해서 발언할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모든 연방 장관은 차관을 굉장히 여러 명을 둘 수 있습니다. 장관이 딴 데 가면은 차관이 와서 대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차관도 당연히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 중에 장관이 되는 거고 하니까 그들은 우리처럼 갑자기 교수하다가 무슨 장관이 됐다든가 그 검찰총장하다가 장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독일의 또 한 가지 차이점은 검사는 검사로서 끝납니다. 검사로서 퇴직하고 끝납니다. 판사는 판사로 퇴직하고 끝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권으로 넘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앵커 하면 제일 많이 얼굴이 알려지기 때문에 국회의원 후보 1순위 아닙니까? 독일에서의 앵커는 마지막에 앵커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인들은 철저하게 그거를 중시합니다. 자기가 해오던 일을 해오던 대로 하면서 끝을 내게 하는 거죠. 그거 넘나든 거 인정하지 않고 정치인은 자기가 연방 총리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12,500개 당 지역에 가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활동을 하면서 자기의 꿈을 키우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각 정당의 대표가 되고 그 거물 정치인이 되는 거죠. 그 금년에 우리 국회의원 선거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제도를 도입해서 했는데 그 결과적으로다가 무슨 위성 정당 해가지고 그게 다 이제 무슨 있잖아요. 또 그 뭐 정의당도 뭐 정말 이상하게 망가지고 근데 그런 둘째 문제고 이번 우리나라 총선에서 법적으로 뭘 이렇게 지도가 했으면 위성 정당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장치가 들어갔으면 위성 정당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법적이나 제도적인 것도 있고 한 가지는 약간 그 서로 조정해야 되는 것인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지역구가 전체 의석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해야 되는데 그 배분해야 될 의석이 전 지역에서 다 충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로는 가져갈 의석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위성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의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한다면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사실은 지역구가 너무나 다닥다닥이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 요만한데 이거를 안도지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를 통합을 해서 지역구를 한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를 뭐 100석이나 150석으로 늘리면은 위성 정당을 만들 생각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지역구가 200석이 되면은 정당 득표율이 40%라고 가정하면은 예를 들어 300이나 450석을 가정하면 300석을 가정하면은 3, 40이 120석이잖아요. 그러니까 300석이라고 가정하면은 120석인데 지역구가 200개인데 120개면은 과반 이상을 가져가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위성 정당을 만들기가 좀 힘들죠. 아무래도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그거를 늘리는 게 필요해요. 아니면 비례를 확 늘리면 되거든요. 비례를 한 지금보다 150석 정도로 늘려서 한 400, 지금 우리는 사실 국회수가 너무 적습니다. 인구 비례로, 아니 독일이 600명이면 우리의 인구가 2배가 돼야 되는데 아까 2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영국은 독일보다도 인구가 더 작아요. 약 7천만이 좀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도 600명입니다. 하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과도하게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400명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400명이 된다고 가정하면 200석을 지역구로 하고 200석을 비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40%를 만약에 정당 투표를 하면은 40, 160석인데 200석에서 160석을 어느 정당이 거의 독식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비례로 해야 되니까 비례 정당을 만들면 안 되죠. 그게 한 가지고 이제 지역구 의석과 비례 의석을 조정하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또 한 가지는 비례대표를 선정을 전국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그 비례대표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17개 방역 시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비례대표를 17개 방역 시도로 별도로 이렇게 산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국민의힘 같은 경우 호남 쪽에서는 의석수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 비례대표가 그대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쪽 호남에서 의석수 많이 가져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위성 정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들어와서 거기를 가져가야 되니까 들어오려고 하겠죠. 반대로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남에서 한 적도 없는데 만약에 그 영남권에서 따로 그 비례대표를 선출하게 되면 당연히 민주당이 가야지 어찌 딴 당들이 비례성을 다 가져가 버리니까 수도권도 똑같고 수도권도 제가 그 얘기는 저 프레시안에 아주 자세히 썼는데 사실 이번 선거제도의 최대 피해자는 안타깝지만 자유한국당이 제일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약간 좀 아이러니컬한 얘기인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그 제대로 된 운동형 비례대표를 도입을 했으면 수도권에서 최소한 30-40석 이상 훨씬 의원수가 늘어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이 서울하고 경기도 인천에서 표 차이가 거의 없었거든요. 불과 몇십만 표에 불과했어요. 표 차이는 크지 없었어요. 네, 전체 표수로 봤을 때 불과 몇십만 표 차이. 그 말은 뒤집으면 의원수가 비슷해야지 맞는 건 의원수 비교고 완전 하늘과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당 애들 그런 쪽에서는 되게 멍청한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몇 년 전에 한국당에 가서 했어요. 근데 이거 잘못하면 근데 이 리스크는 그대로 민주당에도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바람이 민주당으로 약간 불어서 민주당이 독식을 했지만 4년 후에 잘못해가지고 바람 거꾸로 불면은 민주당이 폭망인 거거든요. 자유한국당이 똑같이 그 혜택을 다 가져요. 저는 이게 잘못되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걸 방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총선 때는 좀 바뀔까요? 다음 총선 때는 다음 총선 때는 제도화 내용이 조금 개선될 가능성이 더 많은가요? 지금 여러 가지 아니 제도가 안 바뀌었는데 뭐 할게요. 근데 선거법 개정에 대한 또 다른 그 변화에 대한 거는 현재 없죠. 논의도 안 되고 지금 거에서 이거에 선거법에 관한 부분이 논의되는데 내일 국회에서 그 입법조사처가 주관하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토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지만 뭐냐면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4년 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거가 내년에 있다면 지금 또 당장 이거 어떻게 지금 우리가 지난 4월에 했던 선거법은 반드시 바꾸도록 입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번 선거에만 한정된다라고 법에 아예 딱 규정을 해놨거든요. 임시법이라고. 임시법이구나. 네, 반드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바뀌긴 할 건데 그럼 지금부터 논의를 해서 아주 이상적으로 좋은 쪽으로 바꾸면 좋은데 지금은 국회의원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다 내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나 올지 모르겠어요. 다 딴 데가 있고 나머지 이렇게 전문가들만 모여서 대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그러니까 또 질문요. 아까 그 독일에 기초 여러 가지 자리에 명예직인데 가끔 모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 보수하기보다는 수급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어느 정도 책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500유로가 활동비입니다. 500유로면 한 6, 70만 원 될 거예요. 네. 그리고 회의 오면은 50유로니까 6, 7만 원, 회의 수당 6, 7만 원. 그리고 한 달 교통비가 독일에서는 그 교통비가 조그만 도시 같은 건 어떻게 되냐면 되게 한 달 정액권을 끊어요. 그러면 버스 그 지하철 쓰면 지하철도 타고 없으면 뭐 여러 가지 트램도 타고 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그과수로 주는 거니까 그야말로 그거죠. 딱 우리 돈으로 다 해봤자 100만 원도 안 되겠죠. 근데 어차피 그 사람은 뭐 교사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는 직업이니까 학교에 다니는 거고 하니까 그건 뭐 크게 아니죠. 다만 봉사하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한 거죠. 봉사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용은 많이 받네요. 그래. 이게 이제 기본적인 활동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건 저도 우리나라도 제가 지금 제 주변에 그 친구들이나 선후배를 쭉 보면 이제 퇴직하고 나온 친구 보면 그동안 직장 생활을 충실히 잘했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어렵지 않고 뭔가 이렇게 거리를 찾는데
거리가 없어요. 그 친구들이 아니 당장 서면으로 할 게 없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 너무나 좋은 그 그렇네요. 지역을 봉사할 수 있잖아요. 교통비야 뭐 받아두면 안 받고 일상 5만 원 받고 가서 앉아서 회의하고 그동안 이제 그 사람들이 다들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갖고 와서 거기다 쏟아내놓고 서로가 공유하고 결국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좋은 얘기를 하지 뭐 자기 이권을 찾아 그러니까 또 해당되는 그 당사자는 거기서 뺀다니까 예를 들어 학원 강사를 한다 그러면 뭐 교육위원회 관련 쟁점이나 그런 사람은 떼고 이렇게 회의를 하게끔 한다니까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지금 저기 그 98세대나 이런 사람들이 교육 잘 받고 잘 근무해서 정년퇴직하고 그야말로 남을 할 데 없는 사람인데 할 일이 없으니까 산에 가는 것밖에 할 게 없죠. 그 사람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 지역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다 아이디어 내고 또 궁금한 게요. 독일은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서부터 겸임이 금지.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그게 제한이 됩니까? 우리는 뭐 하면 그냥 다 그냥 겸임 금지 금지잖아요. 제가 볼 때 그것도 아까 그거하고 같은 것 같아요. 국회의장, 원내대표, 당대표를 잘하면 계속하게 해야 된다는 거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거 맞잖아요. 끊고.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훨씬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뭐냐면 할 수 있는 길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많이 튀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주의원도 이런 그 지역은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국회의원이고 연방장관인데 우리식으로 하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면서 국회의원인데 그 친구가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그 크라이스 우리식으로 하면 그 시의회에 가서 시의원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그 시의회라는 게 매일 출근하는 상시가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번 이럴 때만 모이는 거예요. 어차피 그 친구는 거기 사니까 그 날짜가 맞아서 그러니까 테르민이 잡혀서 괜찮으면 참석해서 하는 거고 빠지면 빠진 채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뭐라 그럴까 우리보다 훨씬 그게 융통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는 의원회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 있는 것은 있잖아요. 민주적 절차라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뭐 남북 문제가 대치돼 있고 항상 얘기하기를 효율적으로 위기에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제가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강요하는데 그러면 이게 이런 형태가 지속되면 아까 말한 그 지방자치나 뭐 의원 내각이라든지 분권제도라든지 이것들이 현실적으로 이게 수용이 될 수 있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태까지 그런 논쟁을 계속 끌어왔었기 때문에 뭐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게 사실 뭐 그런 그 장벽이 탁 들어막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 방식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7, 80년대 뭐 딱 하면 북한이 오시다부터 노리고 있다.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되면 뭐가 일사불란한 겁니까? 아니 똑같이 최고 권력자가 있는 거고 똑같이 작동을 하고 있고 왜 그게 또 시스템화가 돼 있는 거죠? 우리는 대통령이 없으면 모든 게 쓸지도 몰라요. 정말 너무나 많은 거를 대통령한테만 다 이렇게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권한이 다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 병력 동원권도 평시에는 국방부 장관이 그 최고 그 권력 통수권자가 됩니다. 그 전시에만 그 권한이 총리에게로 넘어. 그럼 되죠. 그게 안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대통령이 국군을 통수하고 있어야 되죠? 그 밑으로 얼마나 많은 장군들과 다 널렸는데. 우리도 똑같이 평상시에는 국방부 장관에게 권한을 주다가 전시가 되면 그 전쟁하는 게 급한 일이에요. 그때는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할 수 있겠죠.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우리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세뇌당해온 그 이데올로기 사건. 그럼 독일이 대통령제가 아니라 그런 총리제를 하고 권한을 나눠갖고 심지어 서로 정당도 다른 정당끼리 나눠가지고서 뭘 못한 게 있냐면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급작스럽게
그 냉전이 무너지면서 유럽이 그 동유럽이 변화하면서 통일되는 그 과정에서 그 서로 다른 정당이 연정을 하고 있었는데 자민당의 겐시와 기민당의 콜 총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상황은 제가 이번에 그걸 하면서 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독일은 통일을 하려고 애초에 아무런 기대나 계획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통일부에 있어서 맨날 통일을 하고 저렇게 이러고 있지만 독일은 전혀 그런 생각도 없었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역사의 파도가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파도가 그냥 밀려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척척척척 그 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가 의회 중심제가 허약하다는 거는 우리가 안 좋은 경험에서 그런데 그거는 의원 내각제가 문제가 아니라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한 게 문제인 거죠. 멀쩡한 정부를 촉하게 들고 가서 그거를 해쳐버린 게 문제인 거지 의회 중심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때도 그 허담 총무가 그 친구가 숨지 않고 이 대사관인가 숨지 않고 당당하게 나와서 쿠데타는 진압해야 된다라고 했으면 거꾸로 미군이 힘을 합쳐서 진압하고 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 처신을 한 바람에 그게 넘어가고 이제 우리가 그 군사 정권 시대를 유지해서 그렇지 저는 제가 때는 큰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게 불안정한 정권이었다면 독일의 그 총리 수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더 자주 바뀌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 수보다 독일의 총리 수가 훨씬 작습니다. 제가 그 책에 이 독일 정치 책에 세나인데 저는 훨씬 더 우리가 더 별 컸죠. 또 독일 국회의원들은 세비가 얼마나 돼요? 그것도 이 책에 그 통계가 있는데요. 우리랑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세비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세비를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일의 1인당 GDP가 우리보다 독일을 100으로 하면 우리의 GDP는 1인당 65입니다. 그럼 우리가 독일의 국회의원이 한 달에 1,000만 원 받으면 우리는 650만 원 받으면은 똑같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 그 세비와 독일의 세비가 화폐가 같이 다른데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물가 우리의 그 1인당 GDP 생각하면 우리가 훨씬 많이 받는 거죠. 그 독일의 국회의원들 보좌진들은 어떻게 나도 그리고 싶었어. 보좌진들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그 거기에서조차도 이게 서로 간에 신뢰가 잘 안 돼서 보좌진들은 4급 둘, 5급 둘, 6급 하나, 7급 하나 다 정해놨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은 그렇게 않고 이렇게 파우샬로 몽땅 그려서 주면 이 돈이 어떻게 쓰일지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독일은 몽땅 그려서 줍니다. 국회의원이 내가 유능한 보좌진을 두고 싶다 그러면 그 돈으로 비싸게 2명을 대다 쓸 수도 있고 나는 유능하지 않더라도 다수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조금씩 나눠주면서 여러 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국회의원이 임의로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렇게 적어서 사무국에 써내야 된다. 나는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몇 명 한다고. 그럼 돈은 사무국에서 이렇게 가는 걸로. 거의 그럴 만해요. 독일에서는 형제나 친척이 보좌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는 국가에서 주는 세비는 줄 수 없도록 되십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을 주든가 아니면 봉사를 시키든가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할 거고 근데 데려다 쓰는 거는 허용이 돼 있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너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라 서로가 하지도 않은 거를 해보는 거라 말하기가 책임져요. 아까 그 저기 다른 그 저 뭐 검사 판사 뭐 정치인이 안 된다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정당 당원에 의한 선출 이런 제도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이지
지도자도 그걸 못하기는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데 간혹 교수라든가 그 유능한 사람을 이렇게 총리 후보가 예를 들어 메르켈 같은 경우가 이렇게 발탁을 해서 자기 파트너를 이렇게 데려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르켈 처음 시작할 때 이 세금 문제에 관련해서 전문가인 교수를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자기의 그 장관으로 데리고 들어오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제안했던 거에서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장관이 안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도 간혹 그렇게 그 스카웃이나 그런 거가 있긴 한데 그 이제 그보다 큰 이유는 뭐냐면 아까 그 공직의 후보를 결정할 때 그 사람이 아무리 화려한 경력으로 했더라도 그 해당 지역구나 또는 해당 그 시도위원회에서 뭔가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안 찍어주려면 일단 후보가 될 수가 없는 거고 후보가 안 되면 당연히 의원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어렵다는 거겠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하나의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여기서 누군가가 똑똑하게 잘하는데 갑자기 똑똑하다고 누가 왔어요. 그러면 갑자기 저 사람 똑똑하니까 뽑아줍시다가 될까요? 만약에 여기 아무 게 없고 우리가 어서 우리 사람을 모셔와야 된다. 후보를 모셔오자. 이런 게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그 똘똘한 친구들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훈련을 해서 한 가지 올라오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딱 내려오면 안 그런 정치인을 찾아보는 게 아주 예외적입니다. 제가 최소한 총리들 한 번씩 다 이렇게 처음 어떻게 정치에 입문해 있나 스크린을 했는데 전부 다 10대 후반, 빠르면 막 16살, 17살, 늦어도 19살, 20살에는 그 한 3인당, 기민당의 조직에 들어가서 활동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푸는 거예요. 슈레더도 마찬가지고 뭐 다 두루두루. 그럼 메르켈은 갑자기 튀어나오면 메르켈은 14살 때부터 그 기민당 조직은 아니죠. 거기 돈독이었으니까 그 돈독의 기민당의 한 그 조직의 그 소녀 우리식으로 하면 걸스카우트 같은 그런 데서부터 활동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계속 큰 거죠. 그러니까 그 훈련이 안 된 사람이 갑자기 오는 경우는 국회에 많은 분과회가 있는데요. 저희 국회의원들 보면 대부분 이제 뭐 문과를 전공하거나 그런 사회운동하거나 뭐 이런 쪽이 많은데 저가 궁금한 거는 어떤 전문가들이 기초적으로 만약 기초과학이든 이런 기본 이론 지식도 굉장히 업무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낮에 문득 든 생각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이든 후든 그 중국에서 하방하는 식으로 이렇게 직업 전선 말단에 가서 그 자기가 속한 분과에서의 경력이 있어야만 이렇게 좀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를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분과위 구성할 때, 나눌 때 그런 것들이 균형이 맞는지, 만약에 뭐 제 생각에는 문과가 월등히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과 영역의 그 뿌리를 둔 분야들은 어떻게 정치가 물론 거의 문과적으로 정치는 이루어지지만 정치공학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저는 기초 이론이 굉장히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게라 메르켈 같은 경우가 물리학 공부를 한 사람인데 당 대변인하다가 사무총장하고 당대표하고 연방 장관하고 하다가 총리가 됐는데 그 정치인이 반드시 그 분야에 직접적인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무슨 기후분과라고 해서 그 기후 전문가여야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예를 들었는데 그 하방에서도 이제 중국에서는 그 중국의 리더들을 키우는 방식으로 공산당에서 이제 그렇게 현장 경험이 필요하다고 시키는 건데
그거를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할 필요는 아닌 것 같고, 다만 그보다 중요한 거는 이 토론하는 것,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경험하지 않은 어떤 업종이든 그 문화들 이런 거에 대해서 막연히 생각해 왔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도 민생 하는데 과연 그들이 민생의 삶을 많이 접하지 않은 분들이 지금 현재 대부분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운동을 하러 이렇게 사회운동은 들어있지만 주도자로 나서는지 뭐 이렇게 실제로 뭐 공장에 가서 뭐 손가락 부러지면서 일하거나 뭐 햇빛에 농사를 지어보거나 뭐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과연 저는 경험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민생을 위하거나 어떤 정치를 하거나 다스리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하고 있는 일들을 그들이 겪어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약간 공산당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요. 제 생각입니다. 오늘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알죠? 네네네. 아까 그 3인당 그 여자 왜 잘린 거예요? 저 가운데 셋 중에 하나. 김인당. 김인당. 최대로의 예. 그 무슨 일이 있어서 그만뒀다며요. 원래는 오래 할 건데. 공개적으로 말할 게 안 되나? 아니, 말할 게 아니라 설명 길게 해야 돼서요. 다음 주에 그래요? 다음 주에 제가 전화해서 그 내용, 물어봐요. 그 내용 써본 내용이에요. 복잡하지는 않지만 한 시간에 해서 연방제 얘기하고 관련돼서 좀 알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또 다시 새로운 주제.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죠? 예. 이해가 되죠? 네. 하여튼 그 쉬지 않고 강연해 주시고 여러분들하고 그 질의응답 이렇게 친다고 의미 있고 내용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